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 찾습니다. 1번.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며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정답 1번 되겠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틀렸다고 죠? 3번.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다고 죠? 총액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4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지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서식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매출 총이익 및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단 기초재고자산 수량과 기말 재고자산 수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많이 우리 공부했던 거다, 그지?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때 기말 재고와 당기순이익을 제일 크게 보고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이었다고요? 선입선출법이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건값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은 무엇이라고?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비싼 물건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기록되는 거다. 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라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 두 녀석이 갈라먹는 형태인데 기말 재고자산이 크면 매출 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작으니까 매출 총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 크기와 매출 총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크기는 방향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물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가 크니까 당연히 매출 총이익, 당기순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크게 기말 재고와 매출 총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취득부대 비용이 아닌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다, 그지요? 취득세, 취득부대 비용 맞고,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맞겠고, 3.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취득부대 비용이었다, 그지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뭡니까? 취득이 끝나고 나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출이 되겠다, 그죠? 이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 4번.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진성의 주식 10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 주당 5만 원에 매입하고 거래 수수료 5천 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으로 결제했다. 기말 공장 가치는 한 주당 5만 2천 원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 자, 다른 회사 주식, 유가증권을 구입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무엇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그지요? 자, 구입할 때 회계 처리.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돈 지급했습니다. 얼마요? 10주 곱하기 5만원, 50만원에다가 수수료 5천원 들었습니다. 자,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다. 무엇입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겁니다. 딱 하나 예외가 무엇이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 예외적으로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유가증권 구입인데 단기 매매 증권 아니고 뭐다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따라서 수수료가 생겼다고요? 예외가 아닙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주식 구입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하더라도 그 주식을, 유가증권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의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이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 지금 보는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이라면 그 수수료를 뭘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매우 좋아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 케이스는 단기 매매 증권 아니므로 5천원이라는 수수료를 뭘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는 50만 원 플러스 5천원, 50만 5천원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대변 보통예금 당연히 뭐 50만 5천원 적으면 되겠고. 자, 여기 구입할 때의 회계 처리. 이제 기말 평가해야 됩니다. 자, 기말 주가가 한 주당 52,000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52,000원 곱하기 10주. 그러면 52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금액은 얼마로? 52만 원으로 기록되어야 돼. 그러면 자산의 증가를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50만 5천 원이 52만 원 돼야 되니까 15,000원만큼 자산이 증가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기록하는데 그거는 15,000원 금액이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말 평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은 52만 원으로, 그리고 자본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게 15,000원 기록될 거고, 요 두 계정 과목 금액을 차변으로 해쳐 모여 시키면 어떻게 기록된다고? 52만 원 그대로 내려오고, 대변에 이쪽 오른쪽에 플러스로 기록되어 있던 15,000원을 왼쪽으로 해쳐 모여 시키니까 마이너스로 볼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보면 애당초 취득 원가인 505000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단해 봅니다. 맞는 거를 찾아보세요. 1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50만 원이다. 틀렸다 그죠? 50만 5천 원이다. 2번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점 분계는 차변 매도 가능 증권 505000 대변의 보통예금 505000이다. 여기 맞다 그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2만 원 아니다. 15,000원이다.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아니다. 그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5번. 다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은 얼마일까요? 주식회사 전사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법인으로 정기 말 50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했고 당해연도 7월 30일에 7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했고 기말 현재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800만 원이다. 자, 총계적 원점 그려볼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 증가 오른쪽, 감소 왼쪽에 기재할 겁니다. 작년 들부터 올해 넘어온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 됐습니다. 자, 올해 7월 30일에 직원한테 퇴직급여 지급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변에 조금 오른쪽에 적을까? 대변에 현금으로 돈 줬다고 가정합니다. 현금 700만 원. 적고. 자, 차변은 회계 처리 논리. 대손 확정하고 동일한 논리로 회계 처리했다. 그지?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부족하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논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가 있다. 그지? 그거를 먼저 써먹는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를 500만 원 써먹고 200만 원 부분은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부족한 200만 원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자, 요 분계를 총계적 원장에 반영시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500만 원 있었는데 감소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0이 되었다, 그지? 자, 기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목표치는 얼마요? 800만 원. 800만 원으로 기말 금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설정해야지 800만 원이 기말 금액 됩니까? 800만 원 그대로 설정해야 기말 금액 800만 원 될 거다. 됐습니까? 답 나왔네. 그러면 12월 31일 분계. 이거는 기중 지급할 때 분계고요. 기말 수정 분계. 자, 차변에 퇴직급여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8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그리고 요 회계 처리를 총계적 원장 반영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단기의 퇴직급이라는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퇴직급이라는 비용은 두 번 등장했다, 그지? 기중 지급할 때 200만 원, 기말 설정할 때 800만 원 이렇게 두 번 등장했고 두 개 합하면 얼마요?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1000만 원. 2번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틀렸다, 그죠?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본잉여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이런 것도 공부했었다. 그지?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장사에서 얻은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그리고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 1번. 2, 3, 4 지문 확인합니다. 2번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런 내용 공부했다 그지? 현물출자를 통해서 1억 원짜리 토지를 취득했다고? 그러면 장부에 토지 취득원가를 얼마로? 1억 원이라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3번 자본조정은 자본에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하는 임시적 개정을 말한다. 맞겠다 그지요? 다만 임시적 개정이라는 용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수록할 때는 3번 지문을 임시적 개정이라는 표현 말고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하는 성격의 개정을 말한다. 이렇게 조금 더 적절한 문구로 수정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맞고요. 4번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및 할인 발행이 있고 어떠한 발행을 하더라도 자본금 계정 과목은 동일하다. 그지요?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우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수익적 지출은 취득 이후의 지출인데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본적 지출은요,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를 엉터리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를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지? 굳이 분개를 해보면 이거다, 그지? 대변에 현금이 나갔어. 예를 들어서 금액 필요 없지. 그냥 동그라미 표시할게. 현금 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차변이 문제다 이겁니다. 차변이. 올바른 회계 처리를 보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대. 비용의 증가로, 수선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올바른 거래. 그런데 회사는 엉터리로 대변의 현금은 잘했어. 차변을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를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영향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단계를 굳이 나눈다면 1단계 붕괴 상황을 일단 파악해 본다. 2단계 거래 요소 결합 관계를 파악해 본다. 어떻게 됩니까? 비용 증가를 해야 될 거를 자산 증가로 하는 바람에 비용은 작아지고 자산은 쓸데없이 커지고 이렇게 영향이 나타나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다. 3단계 이러한 분석 내용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의 영향을 파악한다 이겁니다. 수익은 등장하지 않았어.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단기순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4단계 자본의 영향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기말 자본으로 그 영향이 싹 옮겨진다. 그지? 단기순이익 커지면 기말 자본도 커지게 될 거다. 마지막 5단계는요. 재무상태표 구성요소 3개 가지고
지금까지 분석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산이 커졌어? 왼쪽 재무상태표 왼쪽이 커졌어.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어. 그러면 자본이 커져야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지고 자본이 커진다라고 분석한 거 요게 맞구나라고 최종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워낙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5단계로 작업 순서를 좀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랍니다. 자, 자산이 과소된다. 틀렸네. 과대되잖아. 비용 과소 맞다 그지? 이익 과대 맞다 그지? 자본 과대 맞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회계상 거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요약하면 차변, 대변, 분계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회계상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라는 범위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지요.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를 찾아봅시다. 1번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의 소멸 이런 거 회계상 거래가 맞다 그지?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불이 나서 없어져서 버렸습니다. 대변의 원재료라는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재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 회계상 거래가 맞고 일상생활에서는 불난 거를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다. 2번 채권 채무의 발생, 받을 돈, 줄 돈이 생기는 것, 즉 회계상 거래가 분계로 기록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받을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부르고 회계에서도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자산의 가치 감소.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가가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 거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수 있고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다 이겁니다. 4번 종업원의 고용계약,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라고 고용계약 악수했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악수했다고 오늘 당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직원이 일해가지고 월급 줄 때 그때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직원의 고용계약 체결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가 감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분계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만 그지? 거래가 체결되었다라고 부르지만 회계에서는 회계상 거래 아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제조원가 중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은 원가의 예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생산량이 1000개, 2000개, 2500개 이렇게 변동하더라도 총원가 자체가 항상 일정하다. 이거 뭡니까? 고정비를 말한다. 고정원가. 자, 고정원가가 아닌 거를 찾아보랍니다. 공장 화재 보험료. 보험료는 미리 딱 계약이 되어 있다 그지? 1년에 100만 원입니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생산량이 뭐 1000개이든 2000개이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정비 맞네. 임차료.
우리 회사가 공장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남의 건물 세를 들어 있답니다. 월세 계약을 딱 미리 체결했다, 그지? 생산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 지급해야 됩니다. 고정비. 3번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생산량과 전혀 관계없이 항상 매년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지? 고정비다. 그러면 정답 4번 되겠네요. 제품 포장 비용. 제품 한 개 포장하는데 5,000원씩 듭니다. 한 개 포장하면 5,000원. 두 개 포장하면은 10,000원. 세 개 포장하면 15,000원. 그죠? 비례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거는 변동비가 되겠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호 배분법은 계산 과정에 복잡한 단점이 있다. 그지? 정확하기는 하지만 조금 복잡하다 이겁니다. 2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이다. 그지? 복잡한 단점은 있지만 가장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3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맞지요? 그러면 정답 4번 되겠네. 정답은 4번.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 수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한다. 틀렸다, 그죠? 직접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은 어떤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인가? 제품 단위별로 제조되는 제품 수량과 형태에 관해 제조 지시서에 기입된 것을 근간으로 제조 지시서별로 개별적인 원가를 집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 가능한 방법이며 주문 생산이나 반복적이지 않은 제품의 생산 방식에 적용한다. 뭡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지요? 잡 오더별로 제조 지시서를 작성하고 제조 지시서에 근간해서 원가를 잡 오더별로 집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이런 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개별 원가 계산. 문제 12번. 다음 자료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이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라는 용어는 잘 안 쓴다, 그지요? 어차피 파이프라인 통과하면 한 가지 물건 나오니까 그냥 재료비로만 부른다 이겁니다. 당연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직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자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야. 자, 파악합니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 자, 기초 제공품이 15,000단위 40%였어. 완성도가. 조금 옮겨줄까? 왼쪽으로. 15,000단위 40%. 그리고 착수가 35,000. 그러면 토탈 5만 되겠네. 오른쪽도 5만 되겠고 완성된 것이 4만인데 4만은 두 개로 나눈다, 그지?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랑 단기 착수가 완성된 거랑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10,000 되겠습니다. 10,000개의 완성도는 60%다. 됐지요?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자,
25,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통과해버렸고 15,000개는 몇 퍼센트 출발했다고? 40%에서 출발했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10,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재료비, 가공비 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만? 재료비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25,000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자, 15,000개는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15,000개는 40%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미 재료비는 작년도에 받아 먹었고 올해는 받아 먹는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정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서 멈추었지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되니까 10,000개 곱하기 100% 10,000개를 그대로 적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35,000개가 될 것이고 정답은 1번 될 겁니다. 참고로 우리 학습 차원에서 가공비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25,000 그대로 적고 자, 가공비는 4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었으니까 60%만큼 진행되었다. 그지? 15,000 곱하기 60% 9,000개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10,000개 곱하기 60% 6,000개 될 거고 그래서 합해보면 4만 이렇게 계산될 것입니다. 학습 차원에서 참고로 확인해 보았다. 문제 13번 봅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것 찾습니다. 1번 간이과세자는 직전 1영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야 된다. 그지?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2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 판단할 때는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3번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사업자 아닌지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했다 이겁니다. 당연히 통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거다. 그지? 4번 그러면 1, 2, 3번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그지요? 영세율 적용된다는 거는 나는 과세 사업자다라는 의미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납세 의무도 있는 것이다. 정답 4번.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다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총 매출액 500만 원, 매출 환입 50만 원, 총 매입액 300만 원, 금전 지급 판매 장려금 20만 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매출한 부분에 대한 공급 가액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총 매출액 500만 원. 당연히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되고요. 매출 환입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즉 회계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과세 표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총 매출액에는 이미 매출 환입이라는 금액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지? 그러면 50만 원만큼은 빼야지만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겁니다. 마치 회계에서 순 매출액 구하기 위해서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빼는 거하고 동일한 논리였다. 그래서 반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반영해서 결국 450만 원이 매출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총 매입. 매입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는 것이지 과세 표준 구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워낙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지? 돈을 주었다 이겁니다.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이런 거는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차감시키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과세 표준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과세 표준은 450만 원입니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 1번 되겠다. 문제 15번. 다음 간이 과세자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자, 간이 과세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였다,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간이 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그러한 간이 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간이 과세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고 8천만 원 미만인 그러한 간이과세자들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빚금진 요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5천만 원, 그럼 이렇게 해당한다, 그지? 인데 목욕탕업을 운영한답니다. 자, 우리 업종 중에서 목욕, 이발, 미용, 모기미 형제들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연도 공급대가로는 발급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업종 때문에 이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동그라미 표시한 이 부분이다, 그지?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어. 그 다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7천만 원, 빚금진 부분이 맞다, 그지? 인 제조업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이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4번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만 원, 그죠? 요 동그란 표시한 부분이다, 그지? 그러면 공급대가 요 부분 때문에 일단 탈락. 업종도 모기미 형제 탈락.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